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신예지입니다. 오늘은 설예인 그리고 김정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한 반면 미증시는 미끄러진 하루였습니다. 국내장에서는 1,469원까지 높아진 환율에 우려의 목소리를 낳기도 했고요. 한편 쿠팡 해킹 사태 이슈도 있었습니다. 미증시에서는 12월의 금리 인하 확률이 87%, 거의 90%까지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등의 위험 자산이 7%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미증시 흐름과 이슈 설리임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설리임 아나운서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 2%대 가까이 밀렸던 엔비디아가 젠슨 황 CEO의 발언을 계기로 플러스로 전환되자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방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마감 직전에 여러 테마주들이 위험 회피 흐름을 강하게 보이면서 약세로 마무리했는데요. 다우지수 0.89%, 나스닥 0.38%, S&P 500 0.53%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히트맵 열어서 미증시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엔비디아가 장중 약세에서 황 CEO 발언을 계기로 플러스로 전환하며 관련주 전반에 안정을 주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브로드컴을 비롯한 일부 AI 서버 공급망은 차익 매물에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AI 소프트웨어주는 종목별 성과가 갈렸습니다. 몽고DB는 실적 기대감에 시간외 14% 급등을 하며 강세를 보였고요. 시놉시스도 견조했지만 팔란티어와 오라클은 조정세가 이어졌습니다. 전기차주는 혼조 흐름이었습니다. 테슬라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리비아는 반등했지만 루시드는 실적 부담으로 7.81% 하락했습니다. 중국주는 알리바바와 핑도어 등 플랫폼 기업은 강세였지만 전기차 종목들은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2차전지 리튬주는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로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성장 테마주들도 금리 변동성 영향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양자 컴퓨터와 우주항공, 전력망 등 대부분의 성장 분야에서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또한 방어 금융주는 일본발 금리 쇼크 여파로 전반적으로 눌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영국과 의약품 가격 조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미영 경제 번영 협정 아래 오래된 의약품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영국은 혁신 신약과 생명부호 의약품에 대한 NHS 지출을 늘리고 신약 구매 정가를 2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약사 환급률인 VPAG 비율을 현재 약 23%에서 내년 15%로 낮추고 이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합니다. 미국은 그 대가로 영국산 의약품과 의료기술 제품을 232조 관세에서 제외하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영국의 의약품 가격 정책을 301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추가 관세를 면세하는 조치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합의를 양국 간 미해결 과제를 정리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로 자국 환자의 부담이 줄고 생명과학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파리에서 만나 종정 협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 발발 이후 파리 방문은 이번이 10번째입니다. 두 정상은 미국의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우크라이나 협상단 대표와도 논의하며 미국의 중재 노력과 향후 협상 조건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위트코프 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하는 만큼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영토 문제는 우크라이나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체계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 보장안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 조만간 핵심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러시아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강력한 안보 체계 없이는 세 번째 침략을 막을 수 없다면서 전쟁을 품위 있게 종결할 평화 계획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토 문제는 여전히 큰 난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 고위 인사들의 부패 사임 사태 속에 진행됐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결정은 주권적이라며 지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리 방문을 마치고 아일랜드로 이동해 추가 외교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타카이치 일본 총리의 최근 대만 관련 발언을 두고 연일 강경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카이치 총리는 국회에서 대만의 법적 지위는 미정이라며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대만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중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이번 발언을 역사 무지이자 국제 현실에 대한 오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전후 국제 질서를 흔드는 언행이라며 대만 해협 군사 개입을 염두에 둔 위험한 신호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대만 식민 통치를 잔혹한 범죄라고 지칭하며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탈 것이라는 초강경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중국 외교부 역시 발언 철회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중국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행동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나아가 센카쿠 열도 문제까지 거론해 양국 외교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주일 중국 대사도 정세 오판이라며 일본 측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에서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형 아파트 화재가 명백한 인재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SCMP 등에 따르면 화재가 급속히 확산된 결정적 이유는 공사 현장에서 가연성 스티로폼을 창문 보호제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전그물에서 시작된 불이 스티로폼을 타고 순식간에 상층부까지 번졌지만 홍콩에는 스티로폼 사용을 규제하는 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20억 원 규모 공사를 맡은 업체는 안전규정 위반으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었고 당국은 이례적으로 8개의 동을 동시 공사를 허용해 담합과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화재 위험을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인부들의 흡연과 화재 감지기, 경보기, 임의 차단 등 안전 불감증이 팽배해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사고 후 추모 공간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2km 넘게 이어지며 슬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은행이 이달 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채권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자산 전반에 강한 하락 압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총리 발언 직후 일본 2년물 국채 금리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를 돌파했고 10년물 금리도 1.87%까지 상승했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이 금리 상승을 계기로 미국 등 해외 채권에서 자금을 본국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며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 국채 금리 역시 동반 상승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안전자산 금리 상승은 위험자산 매도세로 이어지며 비트코인은 하루새 5.5% 급락, 한 달 누적 하락률은 20%를 넘어섰습니다. 일본 엔화 캐릭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매도 압박이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 1일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1위 기업인 시놉시스에 약 20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7천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주당 414달러대에 매입한 이번 투자는 AI 기반 엔지니어링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의 일환인데요. 양사는 반도체와 로보틱스, 자동차, 항공우주 등 다양한 산업에서 가상 설계와 테스트가 가능한 차세대 AI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함께 구축할 계획입니다. 독점 논란에 대해서는 두 회사 모두 개방형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투자 소식에 시놉시스 주가는 4.9% 급등했고 엔비디아 주가도 1.7% 올랐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정책과 관련된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만큼 시장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티미 라우스 기자의 기사 한 줄, 그리고 파월의 단어 선택 하나에도 과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더욱더 변동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미국 증시 마감 시황과 함께 글로벌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설리임 아나운서가 전해주신 미증시 이슈 잘 들어봤습니다. 중국 쪽까지 짚어주시면서 미국과 중국에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모두 주춤한 모습 보였다라는 점 알 수 있었는데요. 한국만 자동차주가 조금 호재로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한편 FOMC에서는 블랙아웃 기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대외 메시지를 자제하는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연준이 어떠한 금리를 결정을 내릴지 시장의 관심이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어서 앞으로 모 이슈 시간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알아두면 좋은 이슈들을 전해드리는 모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지영은 아나운서가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 들고 오셨을까요? 네, 프로야구 선수 출신 양준혁이 근황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KBS2의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는 포항에서 3,000평의 규모의 방어 양식장을 운영 중인 양준혁이 출연했는데요. 그는 방어에 미쳐 사는 남자, 모든 것을 직접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보스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양식장 직원들은 대표님은 잘하지도 못하면서 매번 나서서 직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보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양준혁은 이날 대방어 사업을 시작한 계기를 밝혔습니다. 앞서 연매출이 30억이라고 밝힌 양준혁은 줄돔, 광어, 우럭, 전복 등의 사업을 다양하게 해봤다며 선수 시절 벌었던 돈들은 다 투자했는데 폭염 등 여러 이유로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다며 방어를 만난 이후 어려움은 극복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약 1만 2천 마리를 양식 중인 그는 내가 키우는 방어에는 절대 돈을 아끼지 않는다며 하루의 사료 비용으로만 약 200만 원을 지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트럭을 새로 샀고 물차도 새로 주문해놨다. 가격이 트럭은 4천만 원 정도, 물차가 1억 8천만 원 정도라며 놀라운 금액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양준혁은 또한 프리미엄 대방어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실제 싱가포르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룡포를 살려서 양준혁 관광단지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대방어로 큰 돈을 벌어들인 이 야구 선수의 이야기, 저도 TV를 보면서 한 번쯤 봤던 내용 같은데요. 특히나 선출임에도 체육 관련 산업을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건드린 그 배포가 참 용기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어서 설리임 아나운서가 오늘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이슈되었는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자 뉴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연금 운영을 고민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이 700조 원 규모로 확대되며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더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환해지 비율을 높일 경우 달러 유동성이 공급돼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다만 정 장관은 환해지 확대가 연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기재부, 한은, 국민연금은 이미 사자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한편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 필수 의료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정부가 쿠팡에 법적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액은 쿠팡의 지난해 전체 매출의 3%, 약 1조 3,300억 원으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 역사상 최대 과징금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며 과징금을 최대치로 부과하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쿠팡에 대한 본격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피해 소비자 14명은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다만 최종 과징금은 매출에서 관련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감경 사유가 적용되면 일부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설예임 아나운서가 뉴스 잘 전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김정은 아나운서가 뉴스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떤 소식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소식은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전일 비트코인이 8% 이상 폭락하며 84,000달러 부근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폭락의 주 원인으로는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인데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금리가 낮은 엔화를 밀려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NK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이 NK 트레이드가 강제 청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청산의 위기에 놓인 투자자들을 향해 코인뷰 공동 창립자이자 투자 분석가인 니퍼크린이 더 큰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앞으로 추가 하락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전달해 드립니다. 메리츠증권 사태인데요. 메리츠증권이 최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타인의 거래 내역이 노출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MTS 메리츠스마트에서 체결한 미국 주식 거래 알람 푸시가 타인에게 전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알림에서는 고객 실명과 체결 시간, 체결 종목, 또 수량 매매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류 시점은 오늘 새벽 중으로 확인됩니다. 메리츠증권은 정확한 시점과 규모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메리츠증권 측은 FC 오류일 뿐 개인정보 유출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한 긴급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정은 아나운서가 뉴스 잘 전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오늘장 경제면에서 이슈가 되었던 다양한 국내 이슈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도 한 가지 소식을 더 들고 와봤는데요. 빅쇼트 버리가 AI 거품론에 이어서 테슬라도 고평가가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유명한 미국의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는 미국 기술주의 테슬라가 고평가돼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현지 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의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자 자신의 뉴스레터에 테슬라는 터무니없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버리는 그에 대한 근거로 테슬라가 주식 보상을 시작하고 자사주 매입은 없어 결국 매년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3.6%씩 희석하고 있다고 보고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역대 최대 보상안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초 주주총회에서 머스크 CEO가 회사 시총 8조 5천억 달러 돌파 등의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 1조 달러, 한화 약 1,470조 원의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버리는 이번 글에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지금 터무니없이 고평가돼 있고 오랜 기간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AI 거품론에 이어서 테슬라 관련해서도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여론이 생기는 분위기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적 면에서 이슈가 되었던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아나운서들의 주식 수다 돈의 맛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징주에 앞서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국내 증시 활짝 웃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가 주도한 상승장이었습니다. 외국인은 1억 2,147억 원을 담았고 기관은 3,928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1억 5,763억을 팔아치운 흐름이었습니다. 장중 최고 3,994선까지 찍었지만 장중 최저 3,935선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행히 장중 최고선인 3,994선을 회복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장 초반 낙폭을 키우다가 장 막판에 상승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승장을 견인했는데요. 개인이 339억 원, 기관이 1억 33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한편 외국인은 1억 416억 원을 매도하며 장중 최저 914선까지 떨어진 코스피, 장중 최고선인 928선을 회복하며 928.42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특히 업종별로는 철도 운송과 전자장비, 그리고 자동차가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를 기존의 25% 관세율에서 15%로 낮추면서 한국산 자동차들이 수혜를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해운업계에서는 벌크선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펜오션 등의 종목이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그럼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2.58%, 3% 가까이 상승하면서 10만 3,400원에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3.72% 상승하며 55만 8천 원을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외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셀트리온이 0.86% 하락하며 18만 4,200원에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현대차 같은 경우에 4.52% 상승하며 26만 6천 원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HD현대중공업과 두산에너빌리티도 상승하면서 해운주와 관련주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중에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3.87% 하락하며 52만 1,000원에 거래를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형제 같은 경우에 0.19% 상승한 에코프로비엠 15만 9,200원에 마감했고 에코프로는 1.18% 상승한 9만 4,1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와중에 리가켄바이오는 1.99% 하락하며 19만 1,900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오롱 티슈진과 펩트론 같은 경우에 펩트론은 8.19% 하락하며 29만 1,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제약주들이 다소 부진한 흐름을 조금 보였는데요. 한편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 1.58% 상승하며 19만 9,900원 선을 보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특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4.47%, 거의 5%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며 44만 5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과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살펴본 내용줄 중에서는 오늘 국내주 중에서는 자동차가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럼 설림 아나운서가 가져온 특징주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바로 삼형엠텍입니다. 삼형엠텍은 오늘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이끌었습니다. 한미양국이 조선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분야의 실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업종 전반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합의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 설명 자료의 후속 조치를 양국이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조선협력
논의가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조선 분야와 함께 핵 추진 잠수함, 전략 선박 관련 협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삼형엠텍이 주목받는 이유, 회사가 국내 주요 조선사 엔진에 공급되는 핵심 구조재, MBS를 제작하는 조선 기자재 전문 기업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HD 현대중공업, 한화엔진 등으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플랜트 발전 설비 구조대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글로벌 납품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협의체 가동이 본격화되면 조선과 기자재 전반의 수요 확대 기대가 살아나면서 관련 종목들이 동방 부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형엠텍 시작은 13,500원에 시작을 했는데요. 장중 한때 17%대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15,78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마무리는 14,91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한번 살펴봤는데요. 삼형엠텍 하면은 한화엔진과 HD 현대중공업과의 연결고리를 한번 빠르게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가져온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유럽 공장 신설 소식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가 폴란드 오폴레 지역을 유럽 공장 최종 부지로 확정했다는 소식에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 1일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와 유럽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폴란드 오폴레 지역을 유럽 공장의 최종 부지로 확정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 오폴레 지역에 건설될 금호타이어의 유럽 신공장은 투자 승인과 인허가 절차를 걸쳐 오는 2028년 8월에 첫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DS 투자증권은 금호타이어의 이번 폴란드 공장 신설은 유럽 매출 비중 제고의 초석이 되리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경쟁사들보다 낮은 유럽 매출 비중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럽 매출 성장률은 연평균 41%로 경쟁사보다 월등한 성장률을 나타내며 증설에 따른 물량 성장 무난하리라라는 예상입니다. DS 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폴란드 공장과 한평 공장을 합산한 신공장 투자 소요는 총 1조 5천억 원으로 지금 자금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띠고 있으며 유럽 자동차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적기인 투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럽 시장의 부활과 함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기대한다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업계는 금호타이어의 유럽 생산기지 구축이 물류비 절감과 유럽 현지 대응력 강화로 이어져서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와 그제는 다소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장 상승 전환하면서 고가는 5% 가까이 올랐고요. 종가는 3.87% 상승한 5,910원을 찍으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금호타이어 소식까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어서 김정은 아나운서가 가져온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특징주는 페트론입니다. 바이오주죠. 저번 주 내내 이벤트가 참 많았던 종목입니다. 페트론은 앞서 기업 일라이릴리와 비만 치료제 관련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으로 연이은 호재가 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계약은 페트론의 핵심 기술인 스마트 대포를 릴리의 펩타이드 약물에 적용하는 계약으로 공동 연구로 기술을 평가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본 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이전 단계인 기술성 평가 계약이 최대 14개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공시가 추가적으로 올라오면서 전일 애프터마켓에서 15%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락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본 계약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낙폭을 최대치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 측은 조금 다른 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가가 길어지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 평가가 길어지는 것은 실험에 신중함을 가하기 위함이라며 실제 생체 환경 실험인 인비보 실험의 최종 단계인 임상 일상 실험까지 추가해서 제출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펩트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87% 하락하면서 29만 2,500원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김정은 아나운서가 팩트론 가져오셨는데요. 일라이릴리와 관련해 호재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꾸준히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가져온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의 수혜를 받는 천일고속입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50년 된 강남의 고속버스 터미널이 60층으로 복합 개발이 된다는 소식 이어지고 있죠. 최근 급등세로 하루 거래가 정지됐던 천일고속의 거래가 거래 재개된 2일 만에 다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천일고속은 오늘 오전 장중 29.81% 오른 30만 7천 원에 거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천일고속은 7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보여왔는데요. 이는 서울시의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 투자자들의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천일고속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지분의 16.67%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대 주주는 신세계 센트럴시티이고 동양고속은 0.17%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세계 센트럴시티가 70.49%를 소유한 만큼 천일고속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해당 재건축 사업은 면적 14만 6,260.4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올 9월에 두 사업자를 사전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한 데 이어서 11월 26일에는 신세계 센트럴 및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과 본격적인 사전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천일고속은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찍으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고 26일에는 거래가 정지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거래 정지 이후 27일과 28일 모두 상한가를 재차 찍었고 1일에는 다시 투자 위험 종목에 지정되면서 거래가 또다시 멈췄습니다. 천일고속이 급등하면서 덩달아 동양고속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동양고속은 전거래일 대비 3,490원이 오른 16,140원의 거래 이어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상승률로는 27.59%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천일고속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고가인 30만 7천 원을 오늘 찍었고요. 오늘 시가는 25만 6천 원으로 출발해 장중 한때 29.81%의 상승가를 찍으면서 30만 7천 원을 찍었다. 종가는 29.81% 상승한 30만 7천 원에 마감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소식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천일고속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설리임 아나운서가 가져온 특징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는데요. 특히 현대차는 장중 4.7% 상승하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기아와 현대오토에버, KG 모빌리티 등도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상승의 핵심 배경, 바로 미국의 관세 인하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이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1월 자동차 수출이 13% 넘게 증가했다는 산업부의 발표, 그리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수준까지 상승한 고환율 환경도 수익성 개선 전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기업들에게는 환차익이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또 현대차는 전기차 이후 핵심 전략으로 자율주행과 SDV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대차와 기아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정책 역시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 인하와 수출 호조, 고환율 수혜, 기술 경쟁력, 주주 환원까지 여러 호재가 겹치면서 현대차를 중심으로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25만 6,500원에 시가 형성을 했는데요. 장중에 4.7% 상승한
26만 7,500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6만 6,5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설리임 아나운서가 특징주 마지막까지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국내장에서는 자동차주와 해운주가 눈에 띄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펩트론의 경우 일라이릴리와의 플랫폼 계약 관련해서 호재를 입다가 기술평가 계약이 최대 14개월까지 연기된다는 공식에 급락한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오늘자 이슈가 되시는 특징주 보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좋은 기업 소식을 알려드리는 기업 로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아나운서가 소식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일지 참 궁금합니다. 어떤 기업 소식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기업 정보로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티커명 MSTR인데요. 이 MSTR은 1989년 설립된 미국의 기업으로서 원래는 기업 대상의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과감히 전략을 바꿔 회사 대부분의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는 비트코인 투자 회사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연동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서도 상승을 좌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운명의 공동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회사는 최근 2025년 정식 리브랜딩을 통해 사명을 스트래티지인으로 바꾸고 소프트웨어와 비트코인 자산 운용이라는 두 축을 모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암호화폐 자산 보유 1위 기업으로 극적인 변화를 겪은 것인데요. 최근 비트코인 변동성과 함께 스트래티지가 화두에 오르며 시장의 주목을 다시금 받고 있습니다. 향후 비트코인의 제도화와 기관 수요 확대가 이어지면 기업 가치 역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관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라는 독보적인 위치가 앞으로도 성장 동력에 더 좋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최근 이슈와 미래 전망 알려드렸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잘 들어봤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는 사명이 스트레치인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관련한 최근 소식을 함께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트코인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새로운 암호화폐 겨울이 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는데요. 2일 비트코인은 한때 8% 이상 폭락을 하면서 8만 4천 달러가 붕괴했었습니다. 지금은 8만 6천 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죠. 비트코인뿐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도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겨울은 2022년이었죠. 당시 비트코인의 가치는 무려 80%나 폭락을 했었습니다. 당시 세계 2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뱅크런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비트코인 겨울이 왔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은 2024년이 되어서야 랠리를 재개했죠. 약 2년간의 암호화폐 겨울을 보낸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건 사고가 아니라 버블 우려로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12만 6천 달러를 돌파했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비트코인, 이후 버블 우려로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오늘 소개해 주신 스트래티지인에서 비트코인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래티지는 지금도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마이클 세일러 CEO가 비트코인 가격이 회사 시가총액을 하회할 경우에 비트코인을 내다 팔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업 전략이 글로벌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아이렌은 비트코인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지만 두 회사의 접근법 완전히 다른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을 기업 재무 전략의 핵심으로 두고 2020년부터 대규모 매수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인 반면 아이렌은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으로 확장해서 디지털 인프라 관련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가장 빠르게 평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지만 가격 하락 시에 재무 리스크가 바로 현실화된다고 합니다.
반면 아이렌은 채굴 수익과 AI 임대 수익이라는 이중 구조를 통해서 비교적 분산된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이것을 다루는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에 먼저 관심을 가져보면 조금 더 흥미롭게 비트코인 세상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 시간이죠. 증권사에서 발행한 투자 리포트를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설리엠 아나운서가 전해주실 텐데요. 어떤 소식 가져오셨는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분야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 바로 시장의 뜨거운 감자죠. 네이버와 두나무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의 합병 소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27일 세 회사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합병을 선언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사업 제휴를 넘어 국내 인터넷과 핀테크 업계의 지형을 뒤흔든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와 내년 5월 주주총회를 거쳐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완료가 된다면 네이버는 약 17%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고요. 하반기부터는 통합법인이 편입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현재 네이버의 사업 구조와 이번 합병으로 어떤 시너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증권사들의 평가와 함께 밸류에이션 변화의 가능성, 이 세 가지 부분을 거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는 이미 검색, 커머스, 컨텐츠, 결제, 클라우드, AI 등 다각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입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와들과의 규모 투자 격차도 벌어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는 단순한 포털이 아닌 플랫폼, 핀테크, 컨텐츠, 기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글로벌 수준의 복합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이 절실했고요. 그 해답이 바로 이번 두나무 합병을 통해 나왔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합병은 네이버에게 단순한 사업적 확장이 아니라 생존과 성장의 구조적 전환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번 합병을 통해 만들어낼 시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네이버와 두나무, 네이버 파이낸셜이 가진 강점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요. 먼저 네이버가 보유한 검색과 커머스, 결제, AI 인프라에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생태계를 결합하면 한국에서는 유일한 웹2 그리고 웹3 통합 플랫폼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NFT나 암호화폐 지갑을 넘어서 결제와 금융, 커머스, 컨텐츠 모두를 연결하는 거대한 생태계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합병 후 네이버페이를 기반으로 한 간편 결제와 두나무의 디지털 자산 기술, 그리고 네이버의 사용자 기반이 결합하면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토큰화된 자산 금융 등 새로운 금융시장 진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매우 큽니다. 이런 신사업은 단순 미래 먹거리라는 수준을 넘어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바로 수익화가 가능한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미 수천만의 국내외 사용자 인프라, 결제 인프라, AI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고 두나무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높은 유동성과 기술력을 지닌 기업입니다. 이 결합은 단순한 시너지보다 훨씬 더 강한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금융시장은 물론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병으로 인해 네이버는 단순 포털 커머스 기업이 아니라 AI와 금융, 블록체인, 컨텐츠 이 모든 것을 품은 메가 플랫폼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 가능성에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 합병은 공정거래심사와 금융당국 심사가 남아있고요. 합병이 최종 승인될 때까지는 일정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두나무의 가상자산 중심 사업 구조는 여전히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더라도 실제 수익 전환과 사업 확장의 속도는 시장과 규제에 크게 좌지우지 될 수가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벌써 일부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며 주가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합병은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 구조 변화와 시너지 실현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요 증권사들은 이번 합병과 향후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합병 이후 네이버를 디지털 자산 관련 신법 수혜주로 분류하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5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합병을 구조적 전환의 첫 걸음으로 평가하며 목표 주가 3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일부 증권사와 시장 참여자들은 규제 심사와 디지털 자산 사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중론을 유지하고 밸류에이션 변동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대부분의 증권사는 이번 합병을 긍정적인 구조 변화로 보고 있으며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 네이버가 단순히 포털 커머스 기업을 넘어서 AI와 웹2, 웹3, 금융, 컨텐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국 유일의 복합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입니다. 만약 합병이 승인되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시장이 제도적 안착을 이룬다면 네이버는 국내를 넘어서 아시아,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숫자 변화보다는 플랫폼과 금융, 웹3, AI라는 미래 성장 엔진이 제대로 가동될지를 보기 좋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단순 제휴가 아닌 구조적 전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데이터와 사용자, 인프라, 기술, 금융이 하나로 결합되는 통합 플랫폼의 탄생입니다. 지금 증권사들은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규제 리스크와 사업 실현 타이밍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리임 아나운서가 투자 리포트 잘 전해주셨는데요. 특히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인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소식 관련한 투자 리포트였기에 더 인상 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 리포트 맞춰봤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코너의 마지막 순서죠. 오늘 장을 한 줄로 정리해보는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오늘 많은 소식 전해주신 설리임 아나운서에게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장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네, 오늘 장에서 두드러졌던 건 아무래도 자동차주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줄 평은 자동차주 달려입니다. 네, 자동차주 달려. 네, 아주 좋은데요. 자동차주가 아주 호재를 보이면서 네,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물가가 오른 것이 좀 체감이 되는데요. 소비자 물가는 2달 연속 2%를 찍었고 석유류는 고환율 영향으로 5.9% 가까이 올랐고 커피가 15%, 쌀은 18%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의 한 줄 평, 환율 고공행진 멈춰져 정말 걱정돼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의 한 줄 평 어떻게 정리하실까요? 네, 최근 주가들의 낙폭을 살펴보면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되게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불확실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을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힘내서 이 불확실성을 타파하시고 주식시장 끝까지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의 한 줄 평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희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투자 판단의 흐름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